오늘 저녁에 순자를 불러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는데 가로등 불빛이 눅눅하게 깔렸다. 내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있었고 마음에는 답답한 돌덩이가 매달려 있었다. 평생 같이 나이 들어온 친구였는데 내 적금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날에 순자가 내 가방을 빌려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여준 화면에서 모자를 눌러 쓴 여자의 옆얼굴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라인이 순자와 닮아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지만 심장이 먼저 안다고 말하는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정면으로 묻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더 늦으면 내 의심이 우리 사이를 썩게 만들 것 같았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앞에 앉자 목이 타는 느낌이 올라왔다. 나는 오랜 친구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삼키고 입을 열었다. 내 말투는 차분했지만 속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통장 얘기를 꺼냈다. 순자는 눈을 피했다. 그 눈길이 나는 제일 무서웠다.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가슴이 좁아지고 숨이 막혔다. 사라진 통장과 도장,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도장함 자물쇠, 그리고 CCTV의 옆얼굴이 한 줄로 이어졌다. 나는 친구를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끌어당기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다. 순자는 손을 모았다. 목이 막힌 사람처럼 가늘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알아버렸다. 거짓말이 아닌 고백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 안에서 오래된 믿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내 나이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놨다. 도움을 청하듯 물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내가 무너져도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순자의 어깨가 크게 내려갔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람처럼 스쳤는데도 내 귀에 쇳덩이처럼 매달렸다. 그날 밤 벤치에 앉아있던 우리는 예전처럼 오래 수다를 떨지 못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에 불 꺼진 간판들을 보았다. 남은 빛이 아스팔트 위를 희미하게 쓸고 지나갔다. 나는 잘못 들어선 골목처럼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이 골목은 익숙했는데 오늘은 낯설었다. 믿음이 깨진 자리는 누구에게나 낯선 골목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커튼을 열자 흐린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눌렀다. 사진 액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밥솥을 열어 남은 밥을 데우고 조용히 국을 끓였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몸은 밥을 요구했지만 마음은 밥맛을 지워버렸다. 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말이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그 말 뒤에 붙어있을 이야기가 무서웠다. 나는 휴대폰을 열고 은행 앱을 확인했다. 이체 내역이 보였고 낯선 계좌 번호가 떠 있었다. 거래 메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금액은 깔끔하게 몇 차례 나눠 빠져나갔다. 나는 손끝이 얼얼해졌다. 은행 방문 예약을 누르려다가 바로 지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창구 앞 번호표를 뽑고 앉자 벽에 붙은 금융 사기 예방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상담 창구 여자 직원이 내 차례를 불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사정을 말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 의심 거래라면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진술서 칸에 내 글씨가 덜덜 떨렸다. 직원은 CCTV 열람 절차를 설명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협조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112가 아닌 가까운 지구대로 가야 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빠르다고 답했다. 나는 내 나이에 체면 같은 것을 내려놓고 꼬치꼬치 물었다. 계좌 비밀번호 변경과 자동이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 주었다. 창구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순자였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통화를 받았다. 순자는 집 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을 삼켰다. 끝까지 들어야 했다. 듣지 않으면 오해가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문을 나섰다. 한 손으로 턱을 짚은 채 천천히 걸었다.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도 나는 유난히 고독했다. 사람들 웅성거림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다. 나는 내 숨소리만 또렷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은밀하게 울렸다. 집 앞 골목 모퉁이에서 순자가 보였다. 검은 카디건에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순자의 눈가에 금세 물기가 번졌다. 나는 그 눈물을 경계했다. 눈물은 진실이 되기도 하지만 방패가 되기도 했다. 순자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에 떨리는 입술로 사정을 말했다. 며칠 전 조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았는데 누가 보증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내게 남긴 상처가 많았다. 순자는 내 가방을 빌렸던 날을 말했다. 손잡이가 끊어졌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내 도장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머리가 찌릿했다. 순자는 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통장은 가져갔다고 말했다. 조카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내 귀 앞에서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CCTV 속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지어내기 어려운 서투름이 있었다. 순자는 조카가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번호가 바뀌어서 연결도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내 마음의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통장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었다. 순자는 시장 입구 가로수 옆 벤치에서 가방을 열었고 그때 없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의 모습을 상상했다. 시장의 소음과 장바구니 끄는 바퀴 소리와 오가는 사람들 얼굴이 겹쳤다. 그곳이면 누가 쉽게 손을 댈 수 있었겠다 싶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나는 혼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나는 또다시 의심이 일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 다른 골목을 통과하는 기분이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의외로 한산했다. 민원 창구 위에 놓인 전자번호표 화면이 조용히 숫자를 넘어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 담당 형사가 우리를 불렀다. 형사는 우리 말을 차근차근 들었다. 나는 사라진 통장과 인출 시도 기록, 그리고 CCTV의 옆얼굴 이야기를 했다. 형사는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었다. 은행 거래 명세서, 도장 사진, 가방 분실 추정 위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대였다. 형사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 범죄가 요즘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나 신분증 사진 요구는 모두 위험하다고 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순자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있었다. 형사가 순자에게도 몇 가지를 물었다. 조카의 이름과 연락처,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CCTV 원본 확보를 위해 공문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형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이나 인감 등록 내역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내 정보가 어디서 노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새삼스레 늘어진 어깨를 세웠다. 나이에 맞지 않는 절차가 내 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서늘했다. 나는 순자에게 오늘 집에 들르라고 말했다. 피하고 싶지 않았다.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 사이의 금빛띠 같은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끄덕임이 오늘 내내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순자가 내 거실에 앉았다. 오래된 소파 천이 뻣뻣하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 녹차를 따랐다. 우리는 잔을 손에 쥔 채 바닥의 나뭇결을 오래 보았다. 말이 먼저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꺼냈다. 조카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다. 순자는 조카 이름을 말했다. 준호라고 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조카라고 했다. 부모가 일찍 헤어져서 순자가 도맡아 챙겼다고 했다. 몇 해 전부터 배달 일을 하다가 빚이 생겼다고 했다. 카드론을 돌려 막다가 사채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박히는 동안 내 시선은 거실 구석의 가족 사진으로 갔다. 내 딸 미정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오래된 거짓말 같아 보일 때가 있다고 속으로만 말했다. 순자는 조카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다쳤다고 말했다. 치료비와 위약금이 얽혀서 돈이 급했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명세서를 떠올렸다. 치료비 영수증과 합의서가 있어야 했다. 순자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내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낮추었다.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끝날 거라고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처음 듣는 사실을 내게 말했다. 준호가 돈이 필요하다며 나의 통장을 잠깐만 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번만 거쳐서 다른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 통장은 범죄에 쓰일 수 있었다. 나는 어려운 얼굴로 말했다. 통장 대여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자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차마 못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통장은 그날 시장 벤치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입을 닫았다. 나는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가 우리 사이의 온도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잘 지내냐는 문구 뒤에 대출 상담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느냐고 물으니 친구가 알려줬다고 했다. 나는 그 번호를 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숫자 배열이 어딘가 익숙했다. 낮에 은행에서 본 내역의 수취 계좌와 뒤 숫자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은 피곤한 목소리였다. 아이 숙제를 봐주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등을 차갑게 훑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잠을 청했지만 눈꺼풀이 다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다가 문득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몇 해 전 동진과 함께 썼던 가족 대차표가 들어있었다. 사위 동진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자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몇 번 도와줬다. 그때마다 미정은 울먹이며 갚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대차표의 일부가 비어 있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퍼즐 조각이 갑자기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아침이 되자 미정이 왔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밥을 먹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밥상 앞에서 눈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더 컸다. 밥을 반쯤 먹고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다. 동진의 사업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카드값과 임대료가 밀렸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대부업체가 집에 찾아왔다고 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덜덜 떨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통장과 도장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보았다. 배신의 얼굴이 바뀌었다. 친구의 그림자 뒤에서 가족의 그림자가 올라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가슴 속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미정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물컵을 건넸다. 그 손이 내 손끝을 스치며 차갑게 떨렸다. 미정은 말을 이었다. 돈이 급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누군가가 안내해준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다고 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미정은 서둘러 사진을 보내고 서류를 전송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왔다고 했다. 대출 실행을 위해 가족명의 계좌를 잠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내 계좌가 언급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도장함을 꺼내어 확인했다. 텅 빈 칸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미정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울음을 참았다. 엄마가 알면 혼날까봐 무서웠다고 했다. 그래서 순자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했다. 순자가 나를 설득해서 내 허락을 받으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일이 꼬였다고 했다. 통장이 사라지고 모든 게 오해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 아래로 식은땀이 맺혔다. 믿음은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서 금이 간다. 하지만 금이 간 자리마다 원인이 같지는 않다. 어떤 금은 타인의 욕심에서 생기고 어떤 금은 사랑의 서툼에서 생긴다. 나는 내 앞에 금이 어느 쪽인지 가늠하려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화면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솟았다. 나는 스피커폰을 눌렀다. 남자의 목소리가 친절하게 흘렀다. 고객님의 대출 승인이 곧 끝난다고 말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눌러달라고 했다. 나는 하늘색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 친절이 싸늘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번호를 신고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미정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즉시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은행과 경찰서 그리고 상담기관에 신고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을 모으고 대출 관련 연락은 전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딸의 얼굴이 어린 시절처럼 작아 보였다. 오후에 우리는 은행과 주민센터를 돌아다녔다. 번호표를 뽑고 이름을 쓰고 종이에 사인을 했다. 작은 글씨들이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 같았다. 은행 직원은 추가로 거래 정지를 걸어줬고 이상 거래 알림을 빠르게 설정해 주었다. 주민센터에서는 인감 등록 내역과 전입 기록을 확인했다. 이상 징후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끝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내 앞에서 연거푸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의 허리를 붙잡아 세웠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죄인일 때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일 때도 있었다. 우리는 집에 들어와 다시 마주 앉았다. 나는 딸이 말한 대출 상담과 신분증 전송 이야기를 순자에게 들려줬다.
순자는 내 말을 듣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순자는 며칠 전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내 주변 사람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계좌 문제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순자는 의심스러워서 끊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에서 가방을 열었는데 통장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퍼즐이 맞아드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 정교하게 움직였다.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동네 통장이 서 있었다.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었다고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은행 홍보물과 함께 낯선 카드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카드라 적혀 있었다. 이름은 내 이름이었다. 나는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통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순자와 미정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봉투를 찢어 카드의 발급 일자를 확인했다. 사흘 전이었다. 내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였다. 누군가 내 정보를 사용했다. 그 순간 벽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빛이 유리잔에 걸렸다. 빛은 맑았는데 내 마음은 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비치는 가로등 빛이 서랍 손잡이에 걸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꺼냈다. 연필로 시간을 정리했다. 통장이 사라진 날, 은행에서 발견된 인출시도, 미정이 받은 문자의 날짜, 그리고 오늘 온 카드 봉투의 발급일을 하나로 이어 그려보았다. 선이 겹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었다. 나는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카드 발급 내역과 발신자를 모르는 대출 전화, 그리고 순자에게 왔던 의심 연락까지 정리해 보냈다. 밤이 깊었는데도 형사는 답장을 보냈다. 요즘 조직적인 개인정보 탈취 후 가족과 지인을 동시에 겨냥하는 수법이 있다며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다. 다음 날 CCTV 원본 열람을 진행하자고 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몸을 웅크리고 커피를 끓였다. 커피 향이 퍼지자 오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했던 말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울수록 쉽게 다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의심할 때는 더 천천히 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듯 되뇌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창밖이 은빛으로 젖었다. 나는 미정과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더 이상 각자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싶지 않았다.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 셋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결정해야 했다. 무너뜨릴지 다시 세울지 그 결정은 사실보다 먼저 오면 안 됐다. 나는 얇은 목도리를 둘렀다. 거울 속 내 눈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켰지만 그 속에 작은 용기가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실은 서류와 시간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결국 제 모습을 찾는다고 말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 공기가 내 볼을 스쳤다. 나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CCTV 원본을 확인했다. 화면 속 인물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옆 얼굴이 순자와 닮아 보였던 이유가 있었다. 체형과 걸음걸이가 비슷했다. 하지만 확대된 손목에서 단서가 보였다. 얇은 은색 체인이 반짝였다. 순자는 그런 팔찌를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형사는 인출을 시도한 인물이 같은 날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했다고 말했다. 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승인받으려 했다고 했다. 실패하고 나서 바로 가로챈 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카드가 오늘 우리 집에 도착한 바로 그 카드였다. 배달 중간 절취를 노렸으나 실패한 흔적이었고 주소지를 바꾸지 못한 채 발급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순자는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그 손길이 오래된 위로처럼 느껴졌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눈에는 미정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형사는 통장 분실 장소 주변에 사설 카메라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시장 입구의 상점 2곳이 협조해준다고 했다. 우리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뒤집었다. 나는 미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게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놀랐다. 미정의 목소리에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순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해야 할 게 더 있다고 했다. 며칠 전 준호가 다시 연락을 했다고 했다.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가 조용히 말을 시켰다고 했다. 서류 몇 장만 처리하면 할머니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를 설득하겠다는 말이었다. 순자는 그때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매끈했지만 차가웠다고 했다. 이름을 물었더니 웃으며 영미라고 했다. 나는 그 이름을 마음에 적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휴대폰에서 예전 메시지들을 뒤졌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안내 문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 영미라는 이름이 있었다. 무료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 뒤에 추가 혜택을 말하는 링크가 붙어 있었다. 나는 링크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캡처해 형사에게 보냈다. 저녁이 되자 이웃 만옥이 문을 두드렸다. 복도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통장이 사라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만옥은 놀라며 자신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며칠 전 동네 도서관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설문조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물었다고 했다. 이름과 주소, 가족 관계까지 물었다고 했다. 나는 메모장에 도서관과 날짜를 적었다. 밤에 미정이 손수건을 내게 건넸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때로 가까이 있어야 서로를 살린다. 나는 작은 방에 이불을 펴주었다. 미정이 들어가 잠들고 나자 나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진실의 구슬이 하나씩 모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동진이었다. 오랜만이었다. 미정과 연락이 끊겼다며 걱정이 된다고 했다. 돈 문제로 힘들지만 정리 중이라고 썼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저장했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야 했다. 기록은 내 편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은 은행 지점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계좌 거래 제한과 이상 징후에 대한 보다 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드사에도 연락해서 발급 정지와 재발급 절차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일의 목록을 종이에 적었다. 종이 위에 글자가 등불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지점장과 마주 앉았다. 지점장은 예의 바른 태도로 내 얘기를 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요구했다. 계좌의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내 명의로 발급된 모든 카드와 체크카드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신규 발급 차단과 출금 한도 감액을 요청했다. 지점장은 내부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는 CCTV에서 본 팔찌 이야기를 꺼냈다. 지점장은 그날 창구에 있던 프리랜서 보조 직원 명단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경찰의 공문이 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점장이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아르바이트로 온 신원 확인이 덜 된 인원이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 직원이 하던 일 중 하나가 카드 발급 안내였다고 했다. 내 머릿속에서 영미라는 이름이 번쩍했다. 가짜 이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오늘의 퍼즐에 다시 등장했다. 나는 형사에게 바로 알렸다. 지점장은 나를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행을 나오는데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급히 돌아섰다. 나는 가볍게 그 남자의 뒤통수에 새겨진 상처 같은 흉터를 보았다. 순간적으로 준호의 사진에서 보았던 흉터가 떠올랐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길 건너편 순경에게 다가가 방금 본 남자를 설명했다. 순경은 무전으로 상황을 전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넓은 그물을 이루고 있었다. 한 줄이 끊어지면 다른 줄이 잡아당겨졌다. 나는 지친 어깨를 펴고 가방을 고쳐들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보험증권과 계약서를 전부 꺼내 정리하기로 했다. 미래를 지키는 일은 어제의 종이를 읽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나는 믿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모두 꺼냈다. 계약서와 보험증권 예전 대출 상환 내역을 바닥에 펼쳤다. 서류에서 내 삶의 흐름이 보였다. 기쁨과 후회가 번갈아 잉크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었다. 작은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하니 오래전 등록된 부가 서비스라고 했다. 나는 즉시 해지했다. 작은 구멍이 큰 물을 새게 한다는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형사가 서 있었다. 오늘 오후에 시장 입구의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했다. 시장 벤치에서 누군가가 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는 장면이었다. 화면 속 인물은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여자였다. 손목에 은색 체인이 번쩍였다. 그 여자가 근처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과 가방을 바꿔 나왔다고 했다. 교란을 위한 수법이었다고 했다. 형사는 그 젊은 여자가 일주일 전까지 은행 보조 인력으로 출근했던 라인과 겹친다고 했다. 이름은 영미가 아닌 다른 가명일 수 있었다. 형사는 곧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나와 순자 미정에게 협조를 구했다. 최근 연락 온 번호와 메시지들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순자를 의심했던 마음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서로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닦았다. 눈물의 맛은 짰다. 그 짠맛이 내 오래된 두려움을 조금 씻어갔다. 저녁 무렵 형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준호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했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숨을 멈췄다. 형사는 준호가 두 손을 들었다고 했다. 조직에게 이용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통장과 카드, 개인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맡았고 실패하면 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순자의 조카가 범죄의 앞줄에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형사는 준호가 내 통장 사건의 핵심 인물을 영미라고 지목했다고 했다. 실제 이름은 다르며 여러 가명을 사용했다고 했다. 은색 체인은 조직 내에서 신호처럼 쓰였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공범의 휴대폰에서 우리 집 주소와 가족 관계가 저장된 파일이 나왔다고 했다. 나는 몸이 서늘해졌다. 가까운 사람들의 일상이 누군가의 표에 올랐다는 사실이 소름을 일게 했다. 순자가 집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국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국을 데워 밥상에 올렸다. 우리는 한 숟가락씩 뜨며 숨을 골랐다. 순자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조카를 혼내고 싶지만 그 전에 껴안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화를 낼 자리에 손을 내미는 일일 때가 많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동진이 집 앞에 와 있다고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파도가 일었다. 가족의 문제는 늘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에는 끝까지 듣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동진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에 수염이 자랐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거실로 들였다. 동진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사업을 벌리며 무리했다고 말했다.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나와 미정에게 말을 못한 건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존심이 빛보다 무거우면 가족이 부서진다고 말했다. 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떤 여자를 한 번 만났다고 했다. 자금줄을 연결해 줄 수 있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름을 물었더니 영미라고 했다. 그 이름이 다시 내 거실을 가로질렀다. 동진은 그 여자의 말에 휘둘려 내 정보까지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미정의 휴대폰에서 엄마 연락처가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의 조명이 따뜻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변명은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건 계획이었다. 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즉시 채무 현황을 모두 적는 일이었다. 빚의 종류, 금리, 연체 여부를 표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었다. 고금리와 연체가 임박한 것부터 협상과 분할 상환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일이었다.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상담 창구를 찾아가 객관적인 계획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이 3가지가 오늘 밤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상담 창구로 갔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동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 정리한 표를 보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가능한 절차를 설명했다. 이자 조정과 상환 유예, 개인 채무 조정 같은 용어들이 테이블 위를 오갔다. 동진은 메모를 했고 미정은 눈빛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나는 필요한 지점마다 말을 보탰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복도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늘 오후에 영미로 불리던 여자가 잡혔다고 했다. 공범 몇 명도 함께였다고 했다. 형사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다. 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순자는 긴 숨을 내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조카 준호도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강요와 폭력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 돌덩이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적어둔 실천 목록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목록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매달 가족 회의를 하자고 적었다. 돈 얘기를 숨기지 말자고 적었다. 도움을 청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적었다.
그 세 줄이 오늘을 내일로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였다. 일주일이 흘렀다.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마지막 반전은 그때 시작되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행 보조 인력 채용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고 했다. 지점의 한 직원이 절차를 느슨하게 하고 서류를 외부로 흘린 정황이 나왔다고 했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믿고 기댔던 시스템 안에도 균열이 있었다. 형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본점과 공조 중이라고 했다. 나는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다. 지점장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믿음은 검증과 함께 서야 했다. 나는 동네 경로당에 들렀다. 평소처럼 바둑판과 TV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몇몇 어르신이 내게 다가왔다. 요즘 전화 사기가 많아 조심하라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나는 내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메모를 꺼내 적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내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어깨가 가벼워졌다. 처음 벤치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렇게 멀리 왔다. 범인은 예상 밖이었고 상처는 예상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 남을 용서하는 일 못지않게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했다. 내 마음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저녁에 순자가 국수 반죽을 들고 찾아왔다. 우리는 부엌에서 면을 뽑아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우리는 웃었다. 웃음은 오래 걸렸다. 그러나 결국 도착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나는 말했다. 그날 벤치에서 내가 던졌던 의심의 눈빛을 미안하다고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가는 일은 실수와 수정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밥을 먹고 난 뒤 순자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우리 둘이 젊었을 때 시장통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세월은 웃음을 바꾸지 못했다. 다만 웃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길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 대상 금융안전강좌를 열어보자고 말했다. 경로당에서 소소하게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나누면 누군가는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불빛이 더 포근해졌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먼 아파트 창들에 작은 불들이 켜졌다. 사람들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의 오늘도 곧 접힐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이 남긴 교훈은 내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서 조용한 평화가 퍼졌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영미로 불리던 여자는 검거되었고 조직의 일부가 무너졌다고 했다. 내부 협조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했다. 내 통장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 부당 인출 시도는 모두 막혔고 카드 발급도 취소되었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쥐고 눈을 감았다. 오랜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미정과 동진을 불렀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동진은 지난주 상담 결과를 정리해왔다고 했다. 높은 이자의 채무부터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했다. 미정은 가계부를 새로 쓰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회의를 하자는 규칙을 쓰고 벽에 붙였다. 나는 조용히 내 실천 계획을 적었다. 첫째는 모든 금융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둘째는 중요한 서류를 스캔해 클라우드와 별도의 USB에 이중 보관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낯선 연락을 받았을 때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일이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저녁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조금씩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벤치에서 시작된 우리의 흔들림을 떠올렸다. 그 흔들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상처가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가 방향을 알려줄 거라고 나는 믿었다. 오늘 나는 벤치 앞을 다시 걸었다. 그날의 밤 공기가 어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가볍게 들렸다. 나는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의심과 분노가 다리처럼 떨리던 나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았다. 기록하고 질문하고 함께 해결책을 세우는 내가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말을 건넸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처럼 보였던 사건은 사실 우리 모두의 허술했던 틈에서 시작되었다. 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틈을 보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덜 다친다. 나는 내 방식의 방법을 정리했다. 첫째는 즉시 행동하는 습관이었다.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지급 정지와 신고를 한다. 둘째는 증거를 모으는 습관이었다. 문자, 통화 녹음, 서류 사본을 모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셋째는 함께 움직이는 습관이었다. 가족과 친구, 전문가와 상의하며 시야를 넓힌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지켰다. 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것을 샀다.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상처의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다독이듯 접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나는 주방 싱크대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법을 배우는 일만이 아니었다. 지키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조용히 채웠다. 나는 싱크대 위에 새로 만든 가족 회의 노트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펜으로 오늘 날짜를 썼다. 오늘의 글자는 또렷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머물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제가 올리면 자동으로 영상이 보입니다.